네, 8월 24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심히 중요한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국사는 제 플랜으로는 스케줄상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하고 다음 주 조금 하면 거의 다 끝날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좀 정리하고 뭐 문제 좀 풀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그 수정 들어갔으니까 금세 나올 거고요. 여러분이 중요한 건 그거예요. 문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용을 빨리빨리 흡수해서 다 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금 시간 많이 남았어요. 많이 안 남았다 치면 많이 안 남은 거고요. 많이 남았다 치면 한 달이나 남았어요. 그러면요, 지금 조금 내용을 좀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지금 한 달 동안 집중해서 공부하면 충분히 통과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학생 중에 그분은 이제 그 해외에서 사셨던 분인데 출장이나 이런 걸로 수업을 많이 못 들으셨어요. 그 상태에서 그 대신에 오실 적에는 집중해서 들으셨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 인강 있잖아요. 그거라도 보세요. 보시면서 한 달 동안 좀 휴가를 좀 한 2주 정도 내서 굉장히 아주 타이트하게 스파르타식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통과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국의 국사 모르세요. 잘 모르세요. 뭐 개론 뭐 이런 거 관광이란 거 전혀 모르시는 분이죠. 그런데도 충분히 통과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적어도 수업을 들으셨다면. 지금 제가 다시 리마인드요. 개론 어느 정도 됐어요? 법규 어느 정도 되셨어요? 지금 퍼센티지 생각하셔야 돼요. 뭐 정확하게 8, 90%, 뭐 60, 70% 이런 얘기 못 하더라도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이미. 여러분의 지금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채워졌는지 이거 같이 공부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국사 들어가고 그리고 자원. 국사하고 자원은 완전히 매치되는 부분이죠. 국사를 잘 알면 자원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자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국사 같은 경우는 배점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자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외울 수 있는 건데 내가 안다고 생각해서 넘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수업하면서 이거 분명히 나올 빈도가 높아요. 분명히 이 부분에서 나와요 해도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자원 공부를 몇 년 했어.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아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또 다른 걸 찾으려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는 책에 나온, 교재에 나온 부분을 다 외우신 다음에 다른 거 외우셔도 늦지 않아요. 교재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거기서 제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더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린 이유는 일단 뭐 수업도 나가야 되긴 하지만 그걸 하면 진짜 중요한 기본적인 걸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적인 걸 넣어두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게 더 여러분한테 효율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찾아오셔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점검을 하세요. 지금 문제 여기 교재에 나왔던 부분이 문제에도 충분히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나왔었던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본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하시면 돼요. 제가 또 이제 이 얘기를 자꾸 반복하고 있잖아요. 매번 반복하는 이유가 매번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하다 보면 자기 고집이 생겨. 수업에 자기 고집이 생기면 그때부터 일단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집을 버리시고 절 쫓아오세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요. 지난 시간에도요. 병자호란까지 아주 그냥 폭풍처럼 지나갔어요. 사실 할 말 너무 많죠. 이순신 장군의 뭐 하객진 군법 뭐 여러 가지 뭐 굉장히 많아요. 그 각각의 전투들도 다 사연이 있어.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많이 건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올 확률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파느니 다른 걸 좀 더 나올 만한 빈도수를 더 많이 봐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함이거든요. 중요치 않아서는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3대 대첩, 임진왜란 3대 대첩,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 있어요. 이런 부분이라도 정확히 아시면요. 충분히 문제 맞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첩이 있어. 정유재란 때
노량진 해전 있죠. 이거 왜 중요해요? 의미가 있어요. 왜 역사적 의미가 있나 보세요. 명량해전 이거 뭐 저기 1000만 돌파한 영화라고? 그게 뭐 중요해요 우리한테. 그쵸? 그것보다 노량진 해전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왜? 노량진 해전에서 어떻게 됐잖아요. 찾아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그분하고 그 장군님하고 연결된 마지막 일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센스가 있어야 돼요. 명량해전이 만약에 진짜 뭐 이거는 굉장히 유치한 배틀이지만 명량해전이 더 확률이 높냐 노량해전이 높냐 하면 노량해전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 확률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적에 무조건 외우지 마고요. 나올 부분이 있어요. 제가 다시 찝어드리면요. 476페이지 피세요. 조선이 외란 전에 이러이러한 상태였어. 일본도 이러이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선을 침략한 거야. 그리고 외란이 발발해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외란에서 제가 광해군의 얘기는 외란 때 많이 쓰진 않았지만 설명으로 드린 적이 있어요. 광해군의 분조활동, 무능력한 아버지를 도와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의병장 모집하고 모으고 해서 가까스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여기 내용이 그 내용은 나오지 않더라도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왔어요. 이순신 장군의 화력이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2번의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그 다음에 광해군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 왕이 되면서 일을 하다가 어떤 일에 의해서 또 물러나게 됐어. 그러면서 인조반정이 일어나면서 이제 호란의 시계가 오고 478페이지에 병자호란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는 내실이었던 거예요. 한꺼번에 막 침략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 외국 뭐 중국이나 그 외나 뭐 일본 이런 데서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간자라고 하잖아요. 스파이들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강하면 칠 생각을 못해. 그런데 벌써 틈이 보여. 그리고 또 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어때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될 또 국내 사정이 있었어. 중국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어때요? 이 청나라에서 쳐들어오고 뭐 그러면서 결국은 병자호란까지 일어났었어요. 병자호란하고 관련된 또 어떤 산성이 나오죠. 북한 산성, 남한 산성. 여러분 이거 찾으셔야 돼요. 분명히 자원에서 공부하신 분이요. 제가 멘션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 유네스코 문화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기록유산 이거 제가 책에 다 드렸는데 무조건 다 설명해야 돼요. 하나하나 적어도 여기 나온 문화유산들은 다 외우셔야 돼요. 물론 국보 마찬가지. 제가 국보 다 써드리진 않아요. 물론 면접 때는 다 책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것들은 책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이건 뭐건 외우시면서 지금 왕들이 살던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가 궁에서 경복궁을 버리고 어떻게 피난 가셨잖아요. 피난을 좀 더 한자로 조금 격을 높이면 몽진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까지 오셨어. 이제 북벌론이 나와요.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하고 가장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요. 북벌론하고 그 다음에 북학사상, 북학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효종 같은 경우 배경이 뭐예요? 청에 대한 적개심과 문화적 우월감, 명에 대한 의리 강조하는 배경에서 효종 같은 경우는 인조의 아들이죠. 소현세제 동생이야. 그래서 청에 형하고 같이 끌려갔었어요. 그러다가 오신 분이기 때문에 청에 대해서 잘 알기도 하고 청에 대한 반감도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벌운동을 준비하면서 어영청 설치하고요. 군사훈련 하멜이란 분 아시죠? 하멜 표류기. 이분도 제주도에서 표류해서 막 보내달라 그러다가 어때요? 도움이 필요해서 훈련도감에서 신식무기를 제조하는데 도움을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성곽수리, 숙종대 윤유를 중심으로 북벌제기했지만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운동이 중요해요. 제가 얘기했죠. 공민왕이 노국 대장공주의 죽음으로 많이 이제 실각이 되잖아요. 정치도 아주 실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그래도 국사체계 그 다음에 제 교재에 나오는 이유는 개혁이란 게 있어서예요. 뭔가 해보자고 했어.
그런 분들은 문제 나올 확률이 높아요. 효종도 마찬가지예요. 북벌론. 이것이 실천은 되지 않았어. 하지만 시도는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있죠? 진압은 됐지만 꿈틀거렸어. 그리고 데미지도 많이 줬어. 뭐야? 항쟁 있죠. 무슨 항쟁? 삼별초 항쟁. 이런 것들이 문제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문제는요.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외우는 것들도 있어요. 법규처럼 1m, 3m로 묻지도 따지도 말고 외워야지 무슨 저기 해요? 그렇지만 법규에도 법이 있어. 그렇잖아요. 30일 가는 거. 30일, 60일 가는 신고 뭐 여러 가지 있어. 그런데 그것이 상식의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저하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요.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요. 아, 이 문제는 내가 출제관이면 충분히 낼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북벌론도 마찬가지예요. 북벌운동의 의미, 준비 이렇게 해서 전개는 송시열, 송중길, 이완 이런 분들, 임경업 등이 어영첩을 중심으로 추진은 했어요. 한계는 뭐야? 실천적이지 못했고 서인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서인? 이제 동인, 서인 나오죠. 노론, 소론 나오죠. 동인 이제 뭐예요? 지금 남인, 그 다음에 동서로 또 나눠졌어. 동서로 나눠진 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쪽에 살아. 동대문 쪽 살아. 그쵸? 그런데 이제 완전히 나눠지면 남인, 서인 뭐 그냥 이제 피비린내 나는 그 학자들 간에 정치가들 간에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인은 인조가 호란 발발의 책임이 서인에게 있다고 해서 이거 배경이 중요해요. 왜 북벌론이 제기됐었냐면 인조가 호란 발발의 책임이 서인에게 있다고 여겨 남인을 등용하려고 하자 어떻게 해서 서인이 북벌론을 주장하면서 남인을 견제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막 이거를 막 다 설명은 못하지만 배경이 있어요. 무조건 이루어지는 정책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쵸? 보니까 인조가 저 당파가 잘못해갖고 이게 이렇게 일이 커지고 이런 전쟁이 났어 하니까 이걸 또 무마하기 위해서 어때요? 북벌론을 주장하면서 남인을 견제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걸 추진했기 때문에 끝까지 가기가 만무한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나선 정벌해서 러시아 정벌해서 요것도 가끔 문제 나와요. 청해 원병 요청으로 조선에서 러시아의 정벌 후 2차례 걸쳐 조총부대를 출동시켜서 큰 성과를 거뒀어요. 나선 정벌도 있고 또 뭐 일본을 도와서 뭐 어디도 간 적 있는데 그쵸? 싸움에서 뭐 했었는데 일본 여몽연합군이 일본 침략하려고 그래서 하다가 어때요? 신풍이 불어서 2번이나 실패했었어요. 그때는 실패했었고요. 나선 정벌은 성과를 거뒀어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하고 막 헷갈린 거예요. 제가 일부러 어떤 굵직굵직한 사건인지 말씀 안 드려요.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이제 그쵸? 머릿속에 떠오르시면 좋고요. 지금 안 떠오르면 어때요? 찾아보시면 되지. 그때 뭐 있었지 지금 찾아보셔야 돼요. 지금은 나선 정벌이야. 나선 정벌은 여몽연합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몽은 뭐예요? 고구려와 몽고잖아요. 그러면 나선 정벌은 뭐야? 그쵸? 찾아보셔야죠. 그쵸? 나선 동물 러시아하고 조선이었어.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좀 달랐어. 이것을 확실히 비교하셔야 되죠. 다음 페이지 근대의 사회와 경제. 근대의 사회 경제 보시면 요런 문제들 있죠. 뭐 양이는 뭐야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써놓은 그 설명들 있죠. 요런 것들이 문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법제적 신분제도 요런 게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조선시대에 신분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혈연에 의해 세습대. 그쵸? 그리고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돼. 완전히 두 갈래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신분지위를 토대로 사회적 역할을 부여한가. 이거 골품제도하고 좀 비슷은 해요. 그래서 엄격한 신분제 사회나 양상민도 과거에 응시가 가능은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렵죠. 왜냐면 상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군역, 요역 다 지어야 되잖아요. 토지세도 내야 돼. 힘들어. 자신의 땅 요만큼 붙여먹으면서 그거 다 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과거 공부해요?
어려워요. 아무튼 간에 원칙적으로 법제적으로는 응시가 가능했어. 양반도 죄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몰락할 경우에는 충분히 신분 하락하죠. 그래서 이 당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당파 싸움이 나오고 당파 싸움이 바로 붕당이잖아요. 그런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쪽에서 먼저 저쪽을 쳐야 되는 거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신분이 늦게 치면 몰락해. 그러면요 식솔들 내 가족의 식솔들은 다 못해. 하인도 노비도 될 수 있고 뭐 중인으로 떨어질 수도 아주 그냥 양민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 하락은 완전히 뭐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조금 삐끗하면 아주마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살던 분들도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 있어요. 신분의 이등이 가능은 해. 그래서 반역의 경우 특히 반역 같은 것들 그래서 그 반역 무슨 이런 거 그 사극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반역을 모의했다. 무슨 뭐 이런 죄목이 씌어지면 이거는 그냥 100%예요. 그쵸? 그래서 노비로 전락하여 중인이거나 평민이 되기도 하였다. 중인이나 상민, 노비가 가거나 군에서의 공로를 통해 양반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서는 여기까지 나오고요. 다음 페이지를 이제 다음으로 근세 태동 뭐 이렇게 들어가면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막 혼란기가 오고 갑자기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벼슬을 팔기도 해요. 나라에서. 그러면서 그렇게 얻어지면서 이제 막말로 이제 최근 그 현대에서 이루어진 그 세탁이 이루어지는 거야. 족보도 뜯어 고치고. 왜냐면 막 전쟁 나니까 족보도 없어지잖아요. 불타 없어지고 하니까 족보도 뜯어 고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공명첩, 납소 이런 걸로 벼슬도 사.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루트로 이제 완전히 양반이 증가하는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공로를 인정받아서 양반이 되는 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쵸? 양인 같은 경우 자유민 과거용시 가능해요. 이런 거 중요해요. 그리고 조세구격의 의무가 있어. 그 다음에 천민은 기본적으로 양인인 양반도 사실은 조세 의무가 있죠. 그런데 안 내는 것 뿐이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쵸? 벼슬을 하거나 무슨 뭐 세습에 의하고 뭐 이런 것들로. 그래서 비자유민이고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돼서 천역을 담은 천역 있죠. 많죠. 천역 뭐 굉장히 험한 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실질적인 신분제도는 반상제야. 그래서 지배층인 양반과 피지배층인 상민의 차별. 그렇죠. 법제적으로는 양인과 천인밖에 없었는데 실질적으로는요. 반상 이런 거 많잖아요. 한번 또 드라마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하고 가장 친한. 거기서 보면 반상의 법도가 있건을 막 이렇게 막 호통을 막 쳐요. 양반들이. 어찌 난 양반한테 이렇게 대들어 뭐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그것이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사회, 조선 사회에서는 이런 반상의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양반 같은 경우는 원래 문반과 무반, 그 다음에 이후 가족, 가문까지 또 이제 완전히 이게 되죠. 사족이 생기는 거예요. 개인, 가문들. 그쵸? 그래서 이제 완전 사림이건 뭐건 완전히 사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셔서 그리고 이제 특권은 뭐야? 생산인 종사 안 해. 그리고 각종 구격을 면제. 그러니까 문제는요, 조선 후기로 갈수록 나라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반 수가 너무 많이 증가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세금 낼 사람이 없어. 군대 갈 사람이 없어. 이렇게 되면서 점점점 국력이 소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특권을 이렇게 다 가져. 양반이 조금일 때는 상관없었죠. 그나마. 그렇지만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는 날이 올 거예요. 중인 같은 경우 이거 다 이해하면서 넘어가시고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중인 같은 경우는 양반과 상민의 중간 신분 계층으로서 실무 집행의 하부 그러니까 중인 같은 경우는 지배 계층이긴 해. 그런데 하부인 거야.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일을 또 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좁은 의미로 기술관도 뭐 전문직, 지금 전문직 계시는 분들 있잖아. 종사자들 무슨 예를 들어서 법을 집행해 무슨 뭐
의업에 종사해, 뭐 이런 분들, 뭐 천문관이야, 뭐 이런 분들, 그렇죠? 그다음에 통역관이야. 그래서 직역의 세습이 이루어지고요. 역관은 청과의 교류 업무로 외래 문화를 수용하는데 선구적인 역할. 이 역관이요, 굉장히 이제 후기로 갈수록 힘이 세져요. 왜냐하면 역관 같은 경우 통역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문물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교류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알짜배기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이 부류예요. 이 계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 올라서게 돼요. 왜냐면 조선 후기에 가면 돈이 이제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상품 화폐 경제에서 이제는 완전히 돈으로 넘어가. 그렇게 되면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유리하잖아요. 양반들은요, 그냥 양반이기만 해요, 사실. 그냥 이리 오너라나 하고 뭐 그런 분들이야. 그런데 그리고 양반들도요, 과거급제 안 하면 급이 벌써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양반들보다 이렇게 정보에 빠르고 재산 축적이 가능한 중인들,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서울 제가 구분해 드렸죠. 서울이 있고 서자가 있어. 문과 응시 금지하고 그다음에 제사나 상속 차별 등 각종 제한으로 서울들이 불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많이 서울들을 등용을 하시죠. 아무튼 간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 근데 서울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의식 있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었죠. 사실. 그러니까 불만이 누적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서울은 아니지만 이렇게 위로 못 올라가서 이런 반상, 뭐 실질적인 사회제도, 신분제도 아니면 법제적 그 신분제도 때문에 이런 높이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세력들이 신라 때도 있었어요. 통일신라 때 어떤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뭐 서울 같이 그런 출신들은 아니지만 어떤 계층이 있었어. 거의요, 그 나라가, 그 왕조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할 적에는 깨어있는 분들의 불만이 많아질 적이에요. 그쵸? 보면 누구예요? 육두품 세력. 지금도 서울들이 그래서 이제 후기에는 많이 등용이 되기 시작해요. 상민, 백성의 대부분 차지해서 농민, 수공업자, 상인들이에요. 농민은 이런 일은 해요. 상인은 시전상인, 농민에 비해 그 다음에 상인 같은 경우는요, 신랑역천이라고 해서 양인이지만 천역을 담당하는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든 일 있잖아요. 조창 있죠. 창고. 거기에서 이제 물자, 세금 받은 거 올려보내는 일, 나루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산 위에서 봉화대, 연기 피우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역졸, 봉군 이런 분들요, 양인이지만 거의 천역에 속해요.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또 부류가 나눠져 있어. 일반 농민하고는 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천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노비, 백정, 무당, 광대, 장기 등으로 노비는 공노비와 산노비로 구분된다. 이제 왜 공노비하고 산노비 얘기를 자꾸 하냐면 공노비는 관청에 소속돼서 무슨 왕실이나 아니면 산노비는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재화잖아. 사실 재물이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공노비, 산노비란 말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이제 조선 말기로 가면 구한 말 때 보면 공노비를 언제 해방했고 산노비를 언제 해방했고 이런 게 문제에 가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 이렇게 구분했었구나. 지금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다음 페이지 가족제도 있죠. 처가살이, 남녀구분 상속, 그 다음에 제사분담 등 부계와 모계의 공동 영향에서 17세기 이후에 완전히 부계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 같은 경우는 왜 더 부계 위주로 갈 수밖에 없었냐면 그 성리학자들, 그 다음에 사림들 이런 계층에서 자신의 권위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학문을 더 많이 띄우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부계 사회, 완전히 모계 사회를 완전 지워버리고 아버지 위주, 남자 위주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장적 가족 중심의 남존여비와 그 다음에 효와 정절의 강조, 그 다음 효와 정절하면 그거 나와야 되죠. 홍살문, 은장도 뭐 이런 것들. 뭔지 아시죠? 연려문, 그쵸? 서울차별, 그 다음에 가장이, 집안의 가장이 혼인 결정,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어렸을 때
이쪽 할아버지하고 이쪽 가문 할아버지하고 정혼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런데 왜 이렇게 또 그때 남성분들이 그렇게 단명하셨는지 뭐 그렇게 많으셔. 돌아가신 분들. 그래서 이쪽에서 또 돌아가시면 또 정혼을 했던 분들은 어때? 이건 또 그냥 결혼을 했다가 한 걸로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이가 어리건 뭐 신부가 나이가 어리건 적건 간에 그 집에 가서 그냥 평생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아유 그게 뭐가 그렇게 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배울 거예요. 갑오경장, 갑신정배 이런 거 나오면요. 그 개혁혁명에서 보면 개혁 안에 보면 제가 허용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이 하나의 사회 문제가 됐기 때문에요. 그런 지금 개혁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내용 한번 보면요.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어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현실 생활, 실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런 개혁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요. 집안의 가정의 혼인 결정에 얼마나 이게 비상식적이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계 중심의 문중이 향촌 사회를 지배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촌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림 세력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향촌 민들을 지배하고 규율하고 규정 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규약들이 필요한 거예요. 규약들, 이런 규약은 곧 무엇이에요? 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7세기 이후에 아주 더 많이 부계 사회로 아주 강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회경제 정책과 법률제도로 넘어가죠. 농번기, 자벽금, 동원금지, 사회제도가 그러니까 무조건 막 자벽을 시키려고 농번기에도 부르고 이러진 않았었어요. 최예민의 경우 조세 감면하고 정부 주도의 황곡제, 의창, 상평장 제가 지금 설명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이제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사창은 양반 지주층의 자치적 운영으로 지방의 공물 대여 기관이다. 아 이제 의창 나왔고 의창 기억하셔야 되죠. 이게 얼마나 옛적 얘기인데 그쵸? 상평창 그 다음에 사창이 나올 거예요. 그쵸? 아 이거는 지방의 공물 대여 기관이야. 굉장히 중요한 것들. 충분히 사회제도로 나올 만한 이 사회제도에 다 포함되잖아요. 진대법. 진대법은 또 어느 나라야? 기억하셔야 돼요. 진대법부터 해서 사회제도예요. 구율제도라고 하죠. 빈민구율제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 의료제도. 이런 것들 다 사회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료제도 또 나왔어요. 해민국, 동서대비원 이거 중요해요. 조선 때요. 해민국, 동서대비원 이런 거 굉장히 헷갈리는 말이라서 그 단체, 기관이죠. 그래서 굉장히 주의 깊게 잘 보시죠. 은근히 이런 데서 많이 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것을 놓쳐. 막 중요한 무슨 뭐 집다 뭐만 외웠냐면 맨날 무슨 저기만 외워. 뭐 이괄의 난, 무슨 묘청의 난 이것만 많이 외워.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긴 한데 이런 것들이 더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사회상이잖아요. 사회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냥 난 알고 있어 해서 설렁설렁 넘어가기가 굉장히 편해요. 집중해서 보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그쪽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집중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이런 사회제도들 그다음에 무슨 뭐 구율제도들 의료제도 뭐 여러 방면을 다 신경 써서 하셔야 돼요. 자원도 마찬가지예요. 자원도요. 그냥 나 이거 분명히 봤는데 막 헷갈리는 거야. 울릉도에 뭐가 있어. 집 벽면에 뭘 세워뒀어. 왜? 비가 많이 들이치잖아. 그래서 벽면을 뭐예요? 여러 가지 나무들이나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또 세운 게 있어. 그런 거 굉장히 우리 공부했었어요. 찾아내셔야 돼. 그런데 공부는 분명히 넘어간데 그냥 외우지 않았던 거야. 그런 문제가 자원에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법률제도 한번 보세요. 3번에 오가작통법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5집을 한 통으로 묶어서 감시하는 거야, 사실은. 그렇죠? 관리가 감시하고 거기서 이제 그 5통 범위 5집을 범위로 해서 뭐 세금도 매기고 관리도 하고 감시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호패법은 농민 통제 기능을 했었다. 호패법 중요하죠. 직금의 주민등록증 같은 거. 그래서 완전히 막 호적이 소실됐다. 호적이 불타 없어졌다. 이랬던 전쟁이 있어요. 그거 찾아보세요. 호적이 없어졌다는 건요. 정말 내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나갈 적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돈,
무슨 뭐 생명보험, 뭐 먹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외국 나갈 적에는요, 가장 중요한 건 여권이에요. 나를 증명해 줄 것들. 굉장히 여권이 없으면요, 저 한번 여권 스틸 당한 적 있거든요. 정말 너무 난감해서 정말 이렇게 내가 무기력하구나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 해서 잘 넘어가서 이제 새로 발급해서 왔는데, 이건 이제 지나간 말이죠. 여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없어지면 나는 지금 국제 미아나 마찬가지일 거야. 그쵸? 날 알아줄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쵸? 대사관 가셔서 그나마 주민등록증이라도 있으면 주한 대사관 가면 되죠. 그나마. 근데 여권 잃어버리면요, 완전히 그게 꼬리표처럼 사실은 거의 한 몇 년 동안 제가 나갈 때마다 그 여권 잃어버리셨구나 이 얘기를 맨날 물어봤어요. 왜냐면 여권은 정말 손님들 잘 챙겨 드려야 돼요. 여권은 그분의 그냥 존재 의미야. 그쵸?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호패 마찬가지예요. 호패도 농민 통제하고 뭐 통제 기능도 있지만 국력이에요, 사실은. 지금 누가 있느냐, 일할 사람이 누구냐, 세금 낼 사람이 누구냐, 군대에 갈 사람이 누구냐, 군역을 지을 사람이 누구냐, 토산물을 낼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들 다 관리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법률제도 나와요. 제가 법률제도 막 설명 안 할게요. 이거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민사령은, 형사는 거의 다 경국대전, 경국대전 어떤 왕이 시작해서 어떤 왕이 완성하셨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대명률은 뭐예요? 명나라 법률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많이 형사 민사상 법들을 해결했었죠. 사건들을. 반역죄, 강상해죄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반역죄 제일 중요해. 그리고 강상해죄, 강상해죄 최고로 아주 나쁜, 막말로 죄질이 나쁘다 할 적이 강상해죄 뭐 이런 것들 보시고. 형벌 있어요. 태장, 도유사, 요것들 제가요, 니은에 태는요 작은 곤장이에요. 작은 곤장, 강제노약,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수위가. 곤장에서 노역, 그 다음에 유배 가고, 그 다음이 사약이에요. 사실은 사형이죠. 고려와 동일해. 그래서 보면 유배 가는 것도요, 유배 가는 것도 이것도 이제 레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까운데 이게 2000리, 2500리, 3000리 이렇게 나눠져요. 가장 큰 형벌은 제주도죠, 사실은. 그쵸? 그래서 막 대장금 떠올려 보세요. 장금이가 살아서는 다시는 한양에 못 오도록 제주도로 유배 보내요. 그쵸? 보시고, 민법 같은 경우 관습 중요시하고요. 주작 아래에 기본한다,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기관 중앙, 지방으로 나눠요. 이거 중요해요. 지방은 관찰사와 수령이 관할 내의 사법권을 가지고, 수령이 행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행사해서 해요. 그래서 조선 때는 수령의 역할이 굉장히 권한이 세져요. 향리는 뭐 향리라고 하는데 조선에서는 향리란 말 잘 안 쓰긴 해요. 뭘 많이 써요? 방들, 이방, 뭐 호방 뭐 이런 말 많이 써요. 그 사람들은 수령이,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수령이 최고야. 그 위에 관찰사야. 그런데 사형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집행을 못해요. 어떻게 해요? 중앙에 보고해서 왕이 직접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신하들과. 그리고 상소제도 나와서 재판에 불만이 있을 경우 다른 관청이나 상부 관청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신문고, 신문고 제도를 처음에 그 실시한 왕이 있는데 또 실시하다가 없어졌다가 또 부활시킨 왕이 있는데 이거 찾아내셔야 돼. 그리고 격쟁이라고 해서, 격쟁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은 격쟁인, 신문고도 마찬가지지만, 왜냐면 신문고 같은 경우는 관청에 갔단 말이야. 내가 너무 억울해, 이 재판을. 그래서 관청에 가서 두드려야 되는데, 그 신문고를 두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왜냐면 관청에 가려면 일단은 관아 나졸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뚫고 가서 두들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격쟁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행차할 적에 뭐예요? 꽹가리를 치면서 저 너무 억울해요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왕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거는 사실은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 자유롭게 다 할 수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그쵸? 그랬으면은 이런 양인과 천인의 그 구별이 있었겠나요? 굉장히 이것도 어려운데, 이런 게 어렵다고 해서 없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죠.
다음 페이지 향약과 서원 나와요. 조광조 기억하실 거예요. 조광조로 인해서 일어났던 사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종 때 처음 시행하고 향약 같은 이분이 향약을 전파하는데 1등 공신이기도 했죠. 사림이 중앙정치 진출한 16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향약을 실시했어요. 2번 체크 꼭 하세요. 향촌사의 질서와 치안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향촌 규약의 삼강오륜 아시잖아요. 가미한 향촌의 교화 규약이에요. 4대 덕목 요거 완전히 우리 완전 초등학교 때 이거 달달달 외우지 않았어요? 덕업상권, 과실상교, 뭐 한난상률, 예속상교 이거 완전히 많이 외웠던 레파토리. 제가 이것까지 설명 안 해도 될 거예요. 읽어보시면서 아 이렇게 덕목이었어. 이게 향촌교와 덕목으로 이것을 통해서 전파한 거예요. 통치하기 위한 거였죠. 사원 같은 경우는 뭐야? 서원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서원이에요. 서원. 이번에 서원이라고 다시 적으시고 16세기 이후 각 지방에서 발생해서 향약과 서원의 역할은 지배력 강화 수단에서 물론 학문 연구하시죠. 그리고 서원에서 또 뭐예요? 사당에서 제사도 지내. 학문적 스승들한테 모시는 선현들 뭐 이런 분들한테 제사도 지내. 그리고 학문도 연마해. 그런데 그 서원을 중심으로 그 마을을 다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원공발적에 배향지라고 나왔었어요. 서원에 어떤 분을 모시는 거야. 배향자. 그래서 보면 어떤 서원은 누구를 모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게 서원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리고 마을 문제는요. 항상 나와요. 마을 제가 카테고리 잡아서 드린 적 있죠. 그 마을 문제는 항상 나오니까 마을도 잘 보셔야 돼요. 마을이 사실 그리 많지는 않아요. 한 10군데 정도 중요한 마을들이 있어요. 그 마을들 정도 외우셔야 돼요. 이 마을을 안 외우고 딴 거 나는 그냥 이 마을을 조금은 아니까 딴 거 더 많이 외울래 하지 마세요. 마을 다 외우고 딴 거 조금 외우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경제정책과 경제구조 보세요. 경제정책은 농업 위주의 산업발전. 그렇죠. 중농정책이었죠. 그래서 농업 장려해서 토지개간, 뭐 농업 장려하려면 그거죠. 뭐 토지 개간해야죠. 왜냐하면 비옥한 농토들을 그 농사를 짓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비옥한 농토들은 양반들 그것도 아주 대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차지죠 사실. 그래서 그렇지만 토지 개간으로 인해서 농업기술과 농기구 개발하고 전세 부담의 경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양전사업이 일어나요. 양전사업 자꾸 나왔었어요. 기억해 보세요. 그쵸? 그래서 자급 자족 농업경제가 이제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억상 정책을 또 같이 추진을 하는 거죠. 사치 방지와 빈부격차 방지 목적으로 상공업자의 무허가 영업 규제하고 국가의 통제 아래 자유로운 활동 가능하게 하는데 산업공상의 직업적, 신분적 차별이 있어서 상공인은 천시해.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왜 정부에서, 국가에서 상공업을 견제하고 이렇게 규제했을까? 그리고 일부한테만 또 저기를 권리를 줘. 그것은 이 일부는요. 나라에 세금 내는 상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금난정권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시전 상인들, 나라에 세금 내는 상인들한테 세금 받으면서 국가에서는 그러면 시전들은 그거 우리들 세금 내고 있으니까 저기 난전들 있잖아요. 시전이 있고 난전들 있잖아요. 이 시전 상인들이 그러는 거야. 저 난전들 막말로 쟤네들 상행이 못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어떻게 돼? 누구 편을 들겠어요? 세금 내는 시전 편을 들죠. 그래서 난전들을 이렇게 되는 거야. 난전들이 물건은 보통 거는 보따리 장수들이잖아요. 조금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난전이란 말이에요. 그냥 막 옆에서 그냥 매대놓고. 그런데 시전상인들이 난전을 못하게 하고 그 대신에 뭘 하는 거야? 난전의 상품을 시전에 팔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전상인들 이게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명문화가 된 건 아니지만 국가의 그런 권리를 받았어. 그러니까 난전은 이 좋은 물건들 이분들이 직접 한 걸 수도 있고 자신들이 만든 걸 어떻게 돼? 그냥 사람들한테 팔지 못하고 어떻게 돼? 시전한테 팔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무래도 가격이 내려간 상태에서 팔게 되겠죠.
그러니까 난전들은 아주 죽어나는 거예요. 시전들은 세금 낸다는 미명하에 어때요? 난전의 상품을 쉽게 아주 헐값에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정조 때 통공을 일으켜요. 신해통공이라 해서 금난정권. 그러면서 금난정권이 이제 해제가 돼. 아무튼 간에 그건 나중 일이고 이때까지는 정부에서 중농정책을 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난전, 수공업을 억상정책을 하는 거예요. 유교적 경제관이 있어서 검소한 생활 강조로 소비 억제하고 도로와 교통수단이 미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에피소드 그 우스갯소리를 얘기한 적 있잖아요. 공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주가 교통의 요지가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위치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도로를 개설을 하려고 해서 한참 우리나라에서 그 도로 놓고 그 다음에 막 건설붐이 일었을 때 그럴 적에 개발로 해서 공주 쪽에 놓으려고 했어. 그런데 공주에 있는 양반분들이 안 된다. 여기에서 나온 이거예요. 검소한 생활, 그 다음에 도로와 교통수단 모비. 뭐예요? 억상정책 하시는 분들 이런 거 있잖아. 아, 우리 마을에 그런 게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반대를 하셔서 공주를 비켜나면서 딴 곳으로 발달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주가 사실은 지금까지 개발이 많이 안 이루어진 곳 중에 하나예요. 사실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도로가 나야 돼요. 그리고 기차가 지나가야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뭐 지하철보다 뭐예요? 기차 지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단 교통수단부터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여기서도 보면 그거야. 도로와 교통이 미비한 건요. 아직까지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거의 원시적인 농경사회의 수준에 있는데 그나마 뭐예요? 농업을 장려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지 개간하고 그다음에 뭐 저수지 발달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 농기구 개발로 많이 농사, 중농도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쵸? 우리 어때요? 구석기 때부터 농사 어떻게 졌고 이런 거 다 어떤 도구들을 썼고 이런 거 다 공부한 적 있잖아요. 지금 이게 서서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데 억상 정책을 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급자족적 농업 중심의 경제, 화폐 유통 미학 이런 거 중요해요. 이때 이렇게 놓는 거예요. 아, 화폐 유통이 활발했다. 이거 매번 문제 나요. 그런데 화폐 유통은요. 이때까지만 해도 활발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또 볼 적에 그때 이제 뭐 18세기, 19세기나 가야 화폐 유통이 되는 것이고 이때까지는 유통이 미약했다. 이거 매번 문제 나와요. 그래서 막 전황이라는 얘기 나오기 전에 화폐 유통이 활발했다, 화폐 유통이 미약했다 이런 얘기 자꾸 나오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변화를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변화에 대한 문제가 국사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공업 활동과 무역의 부진, 화폐 유통 실패했다 이런 것들. 그리고 화폐 유통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양반들이 갖고 안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시중에 동전이 부족해. 막말로 돈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국가 통제력 약화해서 16세기 이후 농업 생산력 증대, 그 다음에 상공업 발달, 그 다음에 대외무역 발달. 이제 딱 중농 정책을 할 적에는요, 국가가 컨트롤이 가능해. 그런데 막 대외무역이 막 활발해지고, 막 수공업품이 막 넘쳐나고 판매가 이루어지고 이러면요, 국가의 통제력을 잃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억상 정책을 펴고 중농 정책을 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뭐예요? 정치가들, 유학자들, 성리학자들, 살인파들이 자신들의 이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음 페이지 보시고 토지제도의 시행과 변화가 나와요. 아, 토지제도 하면 중요해. 특히 고려 때 토지제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대. 이 변화는 더 중요한 거죠. 고려 때 토지제도 이름 뭐 있어요? 토지제도 뭐 있죠? 고려의 토지 굉장히 중요해요. 고려 전시과. 그 다음에 조선 뭐 있어요? 과전법. 이제 나와야 되죠. 그렇죠? 중요해요. 그러면 과전법은 뭐야?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확보 목적으로 초기에 제가 그랬잖아요. 정도전이 드라마에서 이래. 아, 여러분 다 모여요. 성 안으로 모여. 이거. 그러면서 어떻게 돼? 거기에서
토지대장을 다 불살른단 말이야. 그건 뭐야? 하나의 퍼포먼스야. 그쵸? 이제 토지제도, 토지로 인해서 여러분이 고통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실은 뒤쪽으로, 암묵적으로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왜냐면 신진사대부가 정치를 하려면요 토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토지를 기존에 다 귀족들이, 고려 귀족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뺏어야 돼. 뺏으려면 어떻게 돼? 그 토지 대상 없어야 되는 거죠. 그쵸? 과전법은 그런 의미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대상은 18등급의 전현직 관리에게 직역의 대가로 수조권을 지급했어요. 제가 한번 얘기 드릴 테니까 적으세요. 고려 전시가와 조선 과전법이 같은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관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거. 그리고 토지의 국유제가 원칙이에요. 물론 다 국유제죠. 신라 때도 그랬어요. 신라 때도 토지는 나라의 것이야, 국가의 것이야 이랬어요. 그리고 현직 퇴직관리한테 지급했다는 거. 요 세 가지가 전시가와 과전법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과전법은, 그럼 조선의 과전법은 뭐냐? 고려 전시가 한번 찾아보세요. 고려 전시가 때는요 시지와 전지를 다 지급했어요. 시지는 뭐야? 전지는 뭐야? 전지는 토지죠. 시지는 뭐야? 나무 나오는 거, 땔감들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 그런데 과전법은 뭐 있어요? 전지만 지급했어. 그리고 적으세요. 전지만 지급했다. 그리고 관리가 직접적으로 수조권을 행사했어요. 조선 때는. 그리고 전국토가 아니고 경기도에 한해서 지급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농민의 경작권을 또 보장도 했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직접적으로 수조권을 갖고는 있지만 경작권도, 농민의 경작권도 보장을 한 거예요. 일단 여기서도 토지 국유제인 거죠. 그리고 현직 관리한테 토지 지급, 그 다음에 차등 지급했다. 이것이 조선의 과전법이에요. 그리고 대상 얘기 나왔죠. 규모는 수확량의 10분의 1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결당 1결당 30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분의 1, 그러니까 원래는 300도 했어요. 300도에서 10분의 1가 30도인 거예요. 그래서 1결당 300도 정도이므로 그 10분의 1을 말한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제가 전분구등법,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얘기할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보시고, 특징은 뭐예요?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할 시 국가에 반납하는 게 하나의 기본 사항이에요. 그리고 관리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신전, 호량전, 그 다음에 다시 지급하여 세습. 요것도 가능하니까 생활이 어려운 전직 관리의 자손들도 챙겼단 말이에요. 공신전도 세습 가능해. 공신전도 세습이 가능하구나.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불가능하지만 수신전, 아까 호량전 나왔죠? 요런 거 제가 다시 적어놨어요. 이건 뭐야? 유자녀들한테 아니면 미망인한테 변칙적으로 세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세습이 없지만 이런 사람들한테는 변칙적으로, 그냥 모든 사항엔 또 예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직전법 나와요. 세조 때 요거 시기별로 꼭 보셔야 돼요. 직전법은 세조 때 과전지급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현직 관리한테만 가. 이제 직접적으로 쏘는 거야, 이제. 그쵸?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현직 관리한테. 그리고 16세기 중엽 때 직전법 폐지해요. 그리고 관수간급제라고 해서 수조권을 가진 양반 관료의 과다 수치 방지를 위해서 지방관청이 조사하여 거둔다. 그러니까 바로 수조권을 행사하니까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지방의 관리들이 조사해서 지방 관리들을 걸쳐서 어떻게 돼요? 관리한테 지급하는 게 관수간급제예요. 그 다음에 직전법이 이제 완전히 폐지되죠. 16세기 때 명종 때 녹봉제를 실시하면서 녹봉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월급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문제점이 녹봉을 받으면서 이제는 토지를 막 늘릴궁늘한 거예요. 예전에는 나라에서 주니까 막 토지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이제 땅을 늘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요것은 제가 지주전호제 같은 경우는 다시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앞으로 충분히 더 나올 것들이에요. 지주전호제를 통해서 여러 일들이 이제 벌어질 거예요. 그렇죠? 잠시 쉬고 할게요.